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조부터 16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정리부터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라는 용어가 앞에 시간에서도 나왔죠. 해가지고 피의자, 두를 피자, 의심할 의자, 놈자자, 의심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놈자자, 의심을 두르고 있는 놈,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텐데, 그 구사전에 찾아보면은 다음에서 어학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학사전에서 피의자 검색해 보면은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라는 것은 법원에 보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해주세요 하는 취지로 법원에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거.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것을 형식적으로 보면은 고소를 당했다든지 고발을 당했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를 당해가지고 범죄사건부라는 장부에 기재된 사람,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면 이것을 이제 입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소, 고발, 인지를 해가지고 인지를 당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사람, 이렇게 사건은 고소나 고발, 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데, 고소는 피해자가 국가수사기관에다가 자기한테 가해를 한 그 상대편을 처벌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하는 거. 고발은 제3자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국가수사기관에다가 상대편을 처벌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하는 게, 이게 이제 고소, 고발입니다.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 인지는 고소고발이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 정보를 입수했다든지 현행범을 체포했다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사건을 시작하는 거. 여기에서는 고소장이 있고 여기에는 고발장이 있는데, 사건을 스스로 시작했으니까는 뭘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시작한다는 거. 범죄인지서라고 그럽니다. 범죄인지서. 그래서 그 고소장, 고발장, 범죄인지서를 범죄사건부라는 장부에 기재했을 때 그 사람, 고소당한 사람, 고발당한, 피고소인, 피고발인, 여기서는 그냥 인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피의자로 형식적으로 이제 피의자, 형식을 갖춘 거죠. 그 입건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입건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고소당한 사람 피고소인, 고발당한 사람 피고발인, 인지당한 사람 그냥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피의자네. 여기에 그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 혐의는 받고 있지만 아직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람, 거기에 피의자 안에 피고소인도 있고 피고발인도 있고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참고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사건 관계인 해가지고 피해자, 참고인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인에는 이렇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참고인이에요. 여기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사람, 범죄사건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참고인이다 해가지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신고인, 제보자, 목격자, 피내사자, 내사단계, 인지 전 단계, 피진정인, 진정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조 해가지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 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다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변호인 참여로 인해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런데 신문이 방해되는지 수사기밀이 누설되는지 그것은 사실 그 사전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여기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인데 이거 신문이 방해되는지 수사기밀이 누설되는지는 사전이라든지 조사 도중에 그걸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줘라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줘라 이렇게. 그래야 또 피의자도 변호를 받고 수사 과정의 정당성도 적법성도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해가지고 변호인 참여 신청은 누가 하느냐? 피의자가 할 수 있고 변호인 그 자체가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렇게 됐습니다. 배직형법 외우기 쉽게 배직형법 이렇게 243조의 1항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43조 형사소송법이죠. 변호인의 참여 등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요거 똑같죠. 여기 똑같아요.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렇게 쭉 형제자매 똑같죠.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적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여기서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이럴 때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예요. 이게 없는 한 참여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 규정해 놓지 않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이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 배직형법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든지 또는 말로도 할 수 있다 이거야. 변호인 참여시키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여기 별지 1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호 서식이 변호인 참여 신청서예요. 변호인 변호사 참여 신청서예요. 그러니까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그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변호인 선임 권리 통제하는 거라든지 변호인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수사관님들은 수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 조사받는 대상자들은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관님들하고 조사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수사관님들 상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조치가 필요한데 균형을 맞추려면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변호인 선임한다든지 변호인 참여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죠.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니까. 그래서 변호인을 통제해주고 변호인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변호인, 변호사 참여 신청서라고 있어요. 참여 신청서로 되어 있어요. 변호인은 뭐고 변호사는 뭐지?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변호인, 변호사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변호인하고 변호사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형사소송법이에요. 형사소송법 30조에 보면은 변호인 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 신청할 수 있잖아요. 선임해가지고 참여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법정 대리인, 배직형법. 여기 배직형법은 독립해서 피의자 또는 이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법정에 기소해서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체포되거나 구속되면은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 법정 대리인, 배직형법한테 통지해 주도록 돼 있어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부모쯤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사례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 부모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체포 구속되면은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규정이죠. 그래가지고 31조에 보면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 변호인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변호인, 변호사가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 조사받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그러는데 조사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라. 변호사는 누구예요? 사법고시 붙은 사람.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 수료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로스쿨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대법원 이외의 법원 1심, 2심 여기에서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변호인 중에서는 변호사가 원칙인데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변호인 중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호인, 여기 변호사 아닌 변호인도 있죠.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여 신청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구분을 해놨다 해가지고 그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 변호인 이것을 보면은 변호인이 뭐고 변호사가 뭔지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다 변호사가 실무상으로는 다 변호사가 와서 참석합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사망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 은닉,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은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40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상 이렇게 변호인 참여 제한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거예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은닉한다든지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신문방해라든지 수사기밀 누설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때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또 예외적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정을 알고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417조에 따른 준항고 이거 417조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조 해가지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243조 2에 따른 이거죠.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변호인이 불복이 있으면 참여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4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알려주라. 사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 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6항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관계인, 피해자,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 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변호인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자 전부가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7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법 32조의 2에 따른 대표 변호인의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별지 2호 서식의 대표 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로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변호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선에서 조사가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표 변호인의 지정하는데 아니면 철회하는데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별지 2호 서식, 대표 변호인 지정 등 건의서 이것으로 검사에게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변호인이 그 변호사가 한 명만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하지 뭐 2명 참석하고 3명 참석하고 이러는 경우는 실무상으로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법 32조 2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 2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명까지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는 3명까지 지정을 하면은 3명이 참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3명 참석하면 이거 참 난감할 수 있겠죠. 조사하는 사람 좀 부담 가질 수 있겠죠. 한 사람만 우리 특별사법수사관님들이 경찰 수사관님들이 변호인 참석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고 이러니까는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특별사법수사관님들은 수사관님들이 맡은 그 업무, 식품,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님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는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1항부터 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2조의 2가 이런 조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11조 변호인의 의견 진술 1항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당연히 변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조사 대상자들이 무슨 자료를 제출하면 기록이 편철해야 되겠죠. 그게 2항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 중이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변호인이 그러겠죠. 수사관님, 내 의견 진술할 의견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진술하겠죠.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앞에서 나왔었죠. 변호인의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라. 그러니까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죠. 사망. 만일에 못하게 하면은 변호의 의미가 없는 거죠. 변호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면 와서 앉아있으면 안 하니까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한다든지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이라고 판단되면은 수사관님이 이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유도신문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때 조사 도중에 문답 이렇게 피의자랑 참고인한테 하다가 이때 피의자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은 어떠한 의견을 제기하다, 어떠한 의견을 진술하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2조 피해자 보호 이렇게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강구할 필요성을 느낄 때
필요성이 있다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좀 보시고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13조 수사의 협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서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의 단위. 제가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수사관님들의 질문 중에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건의 단위 어떻게 할지, 한 건으로 해야 될지 여러 건으로 해야 될지 이게 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수사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범죄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은 한 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 요게 중요한 거예요. 형사상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 요거 보도록 할 거고요. 이 경우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호,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호, 일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 4호, 다른 기관과 다른 관서로부터 한 건으로 이송된 사건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이 뭐냐면은 관련 사건이 정의해가지고 1인이 범한 수재, 한 사람이 지금 조사를 하는데, 요번에 조사를 하는데 그 같은 사람이 보니까 2년 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한 게 있고 1년 전에는 또 원산지 거짓 표시 그런 사안이 있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게 1년 단위로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것을 각 범죄마다 건건이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사람은 같으니까 한 건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인이 범한 수재는 그게 그 무보험 운전 한 사람이 식품위생법도 변하고 그랬다, 위반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범죄 유형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가지고 두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범한 거니까는 이것은 한 건으로 처리한다 이런 취지예요. 공범이 있는 거,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공동 정범, 교사범, 피교사범, 이렇게 간접정범, 방조범 이런 것들이 있죠. 공동으로 범한 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처리한다.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이런 것도 한 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는 그 사례가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산림에서 임산물 절취 사건에서 관광버스 타고 어떻게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이렇게 동호회 비슷하게 모집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 동시에 임산물을 채취했다, 불법으로 채취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 이거는 특별사법경찰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철도경찰 수사관님들이 여기에는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한 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5조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 의무 해서 사법경찰 직무법 5조에 따라서 지명된 사법경찰 직무 5조에 따라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 조사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수사관 신분증이죠. 이것은 언제 써먹는 거냐 하면은 압수수색 조사 이게 수사죠. 수사 압수수색 조사 등 수사 업무할 때 쓰는 거예요. 수사 업무할 때 쓰는 거.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여기 행정조사할 때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보여주면은 그건 맞지 않는 거죠. 행정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조사원증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사법경찰 직무법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을 누구를 지명하냐 하면은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아요.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 단속 권한이라는 것은 행정조사 권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조사 권한도 있고 수사 권한도 있고 행정조사원증도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수사를 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가지고 이거를 제시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조사할 때는 행정조사원증을 제시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수사하고 행정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에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보여주면서 행정조사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수사하고 행정조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수사할 때는 수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켜야 되고 행정조사할 때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 거기에 따른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절차를 각각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조 합동 단속반을 설치 운영해가지고 특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여기 8조, 9조 여기에는 국정원, 여기에는 군 경찰 이런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는 국가정보원, 군사법경찰 이 8조가 국가정보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고 9조는 군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는 빼고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사범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 단속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합동 단속이나 실태조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 지식과 인권의식 함양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파견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의 일정 기간 근무, 수사실무나 수사관계 법률 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의 수강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